네, 최근 들어서 세계 3대 평가사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세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느 미래 예측학자가 또다시 한국 경제 위기설을 들고 나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와 증시와 관련된 9가지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그래도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주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SCG는 그 서상영 네. 김증권 그 팀장께서 오늘은 유난히도 그 기운이 오시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증시와 관련돼서 재료가 새로운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또 저희 것처럼 그 방송에 하는 사람들도 지금 경기 부양책, 코로나 백신 이거 이외에는 그렇죠. 사실 좀 증시에서 움직일 만한 대형주들이 네.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조지 소로스의 그 자기 암실 가설을 가지고 지금은 2차 상승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기에 갈림길이 놓여 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하는 것이 그 갈림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저할 관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국내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도 월가에서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설왕에서 왕자고 어느 쪽이 레짱가 하는 것을 좀 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2차 팬데믹과 재봉쇄 우려 요 완화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팬데믹과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실타기가 와타기 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오후장 들어서 파이자의 백신 문제가 패스트트랙해서 사실 이번 주말부터 일반인의 접촉이 미국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 네. 또 다른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잇따름에 따라서 3대 지수는 사실 전일 대비해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월가의 분위기는 2차 팬데믹, 그다음에 경제 재봉쇄에 대한 위기 우려 이런 것이 지배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이제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백신 그 이상으로 이건 좀 이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형 호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리는 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시각이고 코로나 백신 문제도 상용화 문제가 증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렇게 대형 호재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서상현 팀장께서 가장 그 중요한 제목을 하나 새롭게 그 제시했는데요. 스마트 머니 지수입니다. 아마 가장 발빠르게 이렇게 재료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각이 있는데요. 스마트 머니들이 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은 아마 향후의 증시와 관련해서 뒤늦게 낙관론에 부합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향후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움직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봐서 재료들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봤고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서 글로벌 이슈투데이에서도 강다운 외신캐스터가 JP모건이 바라보는 코스피 지수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3대 평가사의 시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한국경제 위기론 이렇게 얘기할 때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이게 뭐 위기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 영합하고 위기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반한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지 마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런 정책 색채를 띠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워낙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위기론 거론되는 이거 점검할 때 요 얘기부터 좀 전제를 해서 해외 시각과 그다음에 대내 시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우리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전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 JP모건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 3,200까지 보고 있죠. 예. 비단 이 JP모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라든가 추천하고 한국의 통화도 추천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지배적 시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외신들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대체로 보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내년도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 아시아 주식을 강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3대 평가들은 어떨까? 왜냐하면 세계 3대 평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은 2016년 8월 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때 S&P가 마지막으로 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신용등급은 절대 수준이 아니라 상대 수준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금융위기에 대체로 보면 서프라임과 그다음에 2009년 리먼 브러더스를 투자자의 안내파는 역할을 하는 3대 평가들이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이것을 투자에 예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3대 평가 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되고 그 후에 그 새로운 평가 기관은 굉장히 엄하게 평가 기준을 다룬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에 한 12년 동안 국가 신용등급을 그 평가하는 추이를 보면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상향 조정하는 건수보다 하향 조정하는 건수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하나 실제 등급도 하향 조정하는 건수가 상향 조정하는 건수도 많았고 전망 부분도 사실 하향 조정하는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3대 평가들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한 평가 속에 우리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2016년 8월서부터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3대 평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네.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 간판 기업들에 대해서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평가 기관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안 좋다. 간판 기업들이 안 좋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두 가지 시각입니다. 우리 K자형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든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대형 기업에 대한 이런 것은 작년 1년 전에 간판 기업에 대해서 경고했던 부분을 많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간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올해 5월 이후서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 물론 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는 네. 이런 대형업체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안 좋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도 역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한국 주가에 대해서 좋은 모습, 한국의 원화가 상당 부분 강세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의 환차익 문제,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3대 평가서가 우리가 좋은 평가가 되다 보니까 네. 미 대선 이후에 어제는 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는 미 대선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꾸준히 이익돼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되고 있다 하는 것이 해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미래 예측학자가 다시 한번 우리 경제 위기설을 거론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번 네. 주에 그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연말이 되면 보통 이 기설에 이런 쪽의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네, 이걸 1년 전에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 한국경제 위기설이 코로나 관계없이 굉장히 위기설이 많이 나돌았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명 유튜브, 사실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의 유명 유튜브에서 미래 예측학자 같은 경우에서 작년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작년 말에 위기가 오지 않다 보니까 위기설이 있잖아요. 자꾸 올해로 내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한국경제 위기론 해가지고 이런 그 미래 예측자들이 이런 위기 사태에 대비해서 작년에 그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를 사라 하는 쪽에 사실 안전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죠. 네. 근데 올해의 그 코로나 사태 이렇게 직후에 위험자산 주가가 아마 전께서도 한국 증시를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한국 증시의 모습을 쭉 경제 식견이 높기 때문에 보면
올해만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서 지금 어제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700선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 2,700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작년 말에 그러한 유명 유튜브라든가 미래 예측자가 이렇게 추천했던 달러라든가 금은 아주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보면 명암이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권유대로 금과 이렇게 달러를 샀다면 올해 재테크에서는 대단히 실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 말의 위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올해 아마 전 앵커께서도 방송을 한국경제 진행하셨기 때문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그 3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위기설에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3월 그 북한 위기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은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렇죠. 총선이 있었죠. 총선과 관련돼서 여야가 극히 나뉜다 갈린 점을 감안해 볼 때 4월 위기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엔 다시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다 해서 지금 연말에 어두운 분위기가 편승해서 이런 위기설이 각종 언론을 타고 흘러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왜 또 이렇게 위기설이 나올까 하는 측면이고 주가 관련해서도 아마 이렇게 다들 뭐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누가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예측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관론을 얘기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측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런 쪽의 위기설을 제시했을 때 그런 쪽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한테 투자 판단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렇게 점검해 드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 직후에 어떤 이렇게 그 시장의 경륜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높은 이런 저도 많이 참고하시는 이런 교수님께서도 3월 위기설,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낙관적 시각으로 돌아섰습니다는 이런 쪽의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다 하는 것이 올해의 이렇게 코로나 직후 이후에 이런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이런 위기설 속에 우리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오르고 올해 그 성장률이 어찌됐든 방역 선진국에서 이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가 이건 현 정부보다도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컸다 하는 것을 꼭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역 선진국이다 뭐다 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신들이 잘했지 않았냐 하는데 해외 시각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다 하는 이 시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제 충격이 최소화하는 속에서 그런 각종 위기설 속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지금 보시면 52조 코로나 이 직후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100% 이상 코스닥도 올랐죠. 네. 428에서 아까 900선이 넘었으니까 사실 이게 1457에서 2700 됐으니까 코로나 직후로 본다면 이러한 각종 위기설 속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뚫어가는 데는 굉장히 주가가 저런 위기설이 없었다면 주가는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네. 굉장히 올해 획기적인 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을 다시 한번 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 대외 여건이 어떤지 우리가 겪었던 1990년대 위기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는 항상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때가 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과 자꾸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시청자분이 쉽게 우리 최근에 나돌고 있는 위기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때는 사실 위기가 1990년대 초반에 조지 소로스가 등장시켰던 영국의 위기를 비롯해서 파운드 위기를 비롯해서 사실 환투기이기 때문에 네. 유럽의 이렇게 통화 위기가 발생했죠. 이것이 1994년에 중남미 외채 위기가 발생했고
이것이 1996년 태국의 마터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1995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까지 해서 사실은 세계 각국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거의 모든 지역이 위기에 휩싸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러시아까지. 중국은 아직 그때 당시에 개방에 이렇게 물론 1990년대 개방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통제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러면 전 세계가 위기에 점철됐던 거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어떠냐 하면 아버지 이게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빌 클린턴 이렇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제3차 혁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예. 두 가지 시각이죠. 하나는 1995년 4월 19일 날 서방 선진 7개국들이 일본 경제가 엔코 때문에 무너진다 하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를 부양하자. 그러면 엔저가 되겠죠. 그럼 수출 제한적 경쟁이 일본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도모하자는 것이 루빈 독트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신경제 신화가 됐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부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터져 있는가 하면, 자 일단은 금리 차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금리 차가 월등히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있거든. 미국이 높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가 떨어졌죠.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네. 자 금리가 높은 쪽이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루빈 독트린이다 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사실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의 신경제 신화가 됐으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거죠. 금리차 미국으로, 환차익 미국으로, 그 다음에 펀더멘탈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남미, 아시아, 러시아까지 전부 세계가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기설을 얘기하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의 1990년대 정반대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페드가 슈퍼 비둘기로 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컨버전스. 지금은 전부 금리가 0%로 수렴하고 있죠. 네. 그죠? 0%로. 그때는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컨버전스다. 좀 이렇게 위기설을 제기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루빈 독트린인데 반해서 지금은 미누신 독트린입니다. N달러 한 주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79에서 148엔까지 갔는데 지금은 거꾸로 113에서 104엔. 네.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좋다, 펀더멘탈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아시아로 몰려가고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금리차 축소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갈 최소한 미국으로 들어가는 요인이 적죠. 두 번째는 자 저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든 들어올 때는 다자 채널로 복귀, 그리고 코로나 백신 되면 교역 증가, 수출 지향적 국가인 대부분 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 지향국들이 유리해서 오히려 거꾸로 미국에서 자금이 이렇게 이탈돼서 한국과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외적 측면에서는 사실 그때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전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체크해 볼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펀더멘탈론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흥국은 항상 국제 간 자금 흐름에서 보면 네. 국가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물딱저물딱 해가지고 뭐 빨간 게 새빨갛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다. 신흥국들은 국가를 사는 거다. 그러면 국가를 산다면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 후반은 잘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때는 뭐 OECD 가입했죠. 1996년 12월 12일. 저도 이때 뭐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권유도 했습니다는 지나치게 나끈합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했다. 펀더멘탈이 좋다. 그때 당시에 뭐 경제수장이 있죠. 경제수장이 강경식 경제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공식화돼 있죠. 근데 그때에 사실 그 OECD 가입하면 경선거래 사이드는 자본거래 사이드와 경선거래 사이드가 대부분 다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근데 경선거래 사이드는 우리가 좀 수출 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상품에 이동하는 분은 90%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본거래 사이드는 빗장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투기자금, 조지스로서는 투기자금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사실 그 OECD에 가입하면 물론
개방화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쪽에 집중적 공격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외환보유가 있겠느냐. 외환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OECD 가입이 성급하지 않았느냐. 또 그때 당시에 OECD 가입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는 게요. 전행껏 한번 이건 뭐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요. 네. 항상 우리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꼭 국가의 중대사가 12월 12일 이렇게 됩니다. 12월 12일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네, 알죠. 뭐 전두환 대통령 그렇죠. 뭐 군사 네네. 쿠데타, OECD 가입 12월 10일에서 외환위기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되게 돼요. IMF 위기 깡듯이 뭐 그 전에 이제 사인했습니다. 꼭 12월 12일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는데 꼭 12월 10일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모레 그 닥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요. 그때는 뭐냐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해외 시각은 펀더멘탈이 강하지만 해외에서 위기가 몰려온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외면했거든요. 이게 갈라파고스 함정입니다. 해외 시각은 사실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다. 당신네들 좋은 것만 얘기했다. 결국은 뭐냐. 근데 내적으로 OECD 가입해서 투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빗잠이 열리는데 자 투기적 자금에 갑작스레 서든 스탑, 갑작스레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충력 얘기했었냐. 오이 외환보유가 없었죠.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외환에 몰리다 보니까 300억 달러 갖고 있다. 그런데 전부 다 투자를 가용할 수 있는 게 36억 달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36억 달러. 그래서 국가 전체가 36억 달러뿐이니까 외국 자본이 확 나가니까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4월 현 정부 출범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그때 경제부총리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자문위의 부위원장으로는 김광두 교수께서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장하연 정책실장이라든가 한국 경제가 좋다 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0월 달에 주한 그 EU 상공회의의 크리스토퍼 하이드 사무국장이 한국의 현 정부는 해외 시각에서 외면하는 것 같다. 여기 유명한 갈라파고스 함정이 이렇게 나왔었죠. 예. 기억을 아마 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런 해외 시각에 대해서 좀 눈을 막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최근처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거질적으로 이렇게 미래 예측학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종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그래서 각종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하는 측면에 정책 당국자가 특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갈기갈기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분들, 정치권들이 한번 왜 위기설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느냐, 본인들부터 나오느냐 이걸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내외 여건을 점검해 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재료들을 감안해 볼 때 최근 다시 나돌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위기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외환위기설이죠. 네. 외환위기설이죠. 외환위기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굳이 이걸 전문적인 이거 이론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위기설이 외화가 부족해서 위기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이렇게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좀 부연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지금 자금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97년에는 국가 간의 자금이지만 IMF 같은 기관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어떤 이런 그 흐름이 굉장히 자금 흐름의 주도이 위기 발생에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한 위기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라든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외채 상환위기 가지고 특정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느냐 아니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뽑게 되는 거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넣게 되는 거고 이런 쪽에 판단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외채 상환 계수가 뭔지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7년 것처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진 것처럼 이렇게 급성장하기 전에는 사실 IMF 같은 소위 위기가 발생하느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IMF의 당시에 모리스 골든사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개발한 위기 판단 지표 가지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지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외채 방어 능력이 있느냐, 외환보유가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느냐, 요 펀더멘탈 측면이 되겠죠. 네.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걸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서도 해외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펀더멘탈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교적 건전하게 평가하고 있다. 해외 시각에서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 외환보유고 캡틴 방식, 최광희 방식이 있는데요. 요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IMF 방식이 있고 경상수익분의 3개월치, 그다음에 그린스펀 기도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캡틴 방식이 있는데 오늘 그 위기설을 나돌고 있는 사람한테 미래 액치가 언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강위로 캡틴 방식인데요. 캡틴 방식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한 3,800억 달러 내외로 적정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1선가 직접 갖고 있는 것, 2선가 각종 수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네. 캐나다 상시 협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도 정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냥 쑥쑥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뺀다면 지금 5,300억 달러 내외로 해서 최강의 캡틴 방식보다 더 많다. 이것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97년 것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시청자분도 위기하면 외환위기 하는 그 위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게임은 아니니까 네. 확률 게임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규분포 에버리지의 정규포상의 제 꼭대기보다는 아주 양 끝에 나오는 테일 리스크인데 아주 길쭉해서 롱 테일 리스크에서 저 롱 테일 리스크가 쫙 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막을 통해서 네. 지금 위기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시청자분과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해서 일단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가계부채발 위기죠. 가계부채발 위기. 이게 이제 지금 가계부채발 위기 올해도 계속해서 가계부채발 위기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부채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영끌이다 모르겠습니다. 주택 투자할 때 영끌이다, 뭐 빚내서 투자, 네. 비트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가계부채 차지하는 것이 전부 뭐냐? 전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위기에서 서브프라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는 일부 당시에 사실 그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제2의 서브프라임 이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이게 제도를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이렇게 돼서 한때는 장관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제도를 아시고 오십니까?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양쪽의 서브프라임과 가계부채 간의 성격이 다른 측면에서는 단순히 많다고 해서 제2의 서브프라임이 발생합니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서브프라임을 직접 이렇게 활용해 본 사람입니다. 하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뭐냐? 뭐 시청자 여러분 한계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사실상 담보가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 아파트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많은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금리를 낮춰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행코 네. 경제 쉽게 놓기 때문에 왜 금리를 낮춰줍니까? 위기 때 금리를 낮춰줍니까? 좀 더 빌리기가 쉽게 빌리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써서 뭐냐? 써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도 하고 실물에서 기업들이 자금 투자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금리 인하의 혜택이거든요. 근데 금리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뭐냐? 지금 금리를 0.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혜택을 누려야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높다 실제로 다른 국가도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맞겠다 뭐겠다 정책 먹게 맞겠다 하면 그러면 금리나 인하를 하지 말죠. 왜 금리 인하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은행들이 지금은 뭐냐? 커머셜 뱅크들이 그렇게 뭐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합니까? 담보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 담보 좋아. 그다음에 규제가 없을 때는 그래 우리 주택담보 밀어줘. 네. 그게 지금의 그런 거 가계부채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역시 위험성 규모가 많으니까
결국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 부채발 위기입니다. 요즘 많이 거래되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재정 준칙을 느닷없이 도입하고 저도 그 시각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유연하게 돼야 되는 무슨 놈의 재정 준칙이냐 하는 쪽에 비판도 해드렸습니다는 우리 가계부채발 위기는 절대 수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시청자분들 얘기하겠습니다는 왜냐 민간은 원칙이 양입 제출의 원칙입니다. 내가 들어온 소득에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 재정은 양출 재비 원칙입니다. 예산부터 확정하고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난 상태에서 위험 수준이 신흥국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율이 70% 정도 내라고 본다면 지금 43%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보면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이렇게 품지 않은 것은 절대 수준 문제에서는 의심을 품지 않는 게 바로 그렇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건전하다면서 최근에 분위기에 타서 국가 채무에 있으니까 재정 준칙을 느닷없이 도입했던 것도 잘못된 거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대 평가에서는 너무 이렇게 절대 수준이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해보면 절대 수준이 괜찮다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발 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형 복합 불황 이거는 우리가 원가의 저지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적고 네. 중국의 위기, 중국 위기의 전염발 이런 것은 중국이 지금 가장 잘 나가니까 좀 이건 가능성이 적고 그다음에 칵테일 위기설 나왔었죠.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모으는 게 복합하는 얘기. 이것도 네. 이제 지금 상태. 베네수엘라 위기 작년에 하도 많이 거론됐던 문제. 미래책자 또 이 시각을 제시했었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국가들도 우리보다 좋은 국가가 어디냐 하는 측면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떠나가고 국경도 떠나가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대응 실패발 부동산 위기. 근데 이런 거 안에서 외환위기 포함해서 9가지 위기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해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지금 한계 부동산 정책 실패발 부동산 위기 이 문제가 가장 해외에선 주목하고 있다. 지금 새로운 김현미 장관에서 새로운 장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네. 특히 부동산 정책발 부동산 위기 이 문제는 한계 위기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해외에서도 주목해서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기설은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기설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위기설은 어려울 때 있는 겁니다.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위기설은 항상 있는 거다 해서 너무 위기설이 나돈다고 해서 이런 미래 예측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영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위기설의 근거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작년에 얼만큼 무슨 유명한 이렇게 자기개발 관련된 유튜브 하고 거기에 나오셨던 분이 미래측자가 어떻게 위기를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네. 금 사서 달러 사라 했는데요. 올해 금 사고 달러 사면 완전히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설은 어려울 때 항상 나온다. 이게 항상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측자들이 위기설이 나왔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게 조국이라는 세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름이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가 이렇게 사실 내가 태어난 것에 오해가 있습니다는 네. 우리 조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 조국이 아닙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꼭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측자들이 때만 되면 위기가 되는데요. 당신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 주가 오르니까 좋지 않습니까? 한국 주가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 그렇죠. 올해 주가마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제발 그분들한테
한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이제 해외 시각은 아까 3대 평가설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시각 얘기했죠? 네. 그럼 살기 좋은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못 들어오고자 한 난리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선진국에 살기 좋은 나라 4위로 평가. 이건 예. 우리가 평가한 게 해외 평가입니다. 네. 미국의 사회벌전조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컨설팅 기관은 딜로이트 살기 좋은 나라. 이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17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근데 이게 미래학을 전공했다. 뭐 대학 교수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교수님이 많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탈을 쓴 사람이 여기가 얘기하니까 이게 파장이 있는 겁니다. 파장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위기설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 것처럼 평인들이 얘기할 때보다는 더 신중하게 바를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 이 기설이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느냐?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위기설이 나오는 게 또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 국민들이 쉽게 보는 게 저 국회를 보십시오. 어제도 저 국회를 보십시오. 법무장관 검찰청과 싸우는 거 보십시오.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없이 나오는 위기설에 국민들이 영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치권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것 그 자체가 위기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사태 방역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현 정부가 잘한 것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는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방역 선진국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실체를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방역 선진국을 당신들이 잘해서 그랬다가 얘기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전인수교육으로 해서 이런 부분만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또 40분이 지나니까 제가 또 올라가는데요. 이거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부의 공치사보다는 국민의 위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위기설을 낳게 하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해소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액면 그대로 해소할 것이죠. 제가 홍부총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동향 문제는 액면 그대로 해소할 것이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국민 위주로 국민의 최강 경기 위주로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겁니다. 정책 당국자가 내가 경정책을 이렇게 폈는데 내가 잘 됐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기설을 낳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홍부총리라든가 이런 기획재정을 잘하고 있습니다는 네. 상시적인 해외 IR 이게 해외 시각을 좋게 하는데 현 정부의 경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강력팀이 애써서는 점도 있습니다. 네. 애써서 그래서 해외 시각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을 꾸준히 이렇게 개선해 가는 것이 이런 위기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미래의 책 논자한테 꼭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어려울 때 위기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이 망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연발이 되면 왜 이렇게 위기설 얘기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해외 언론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해설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